자, 그러면 이어서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무형자산의 잔액이 생각보다 컸던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무형자산의 주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바로 이 광업권이 약 1.2조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무형자산의 전체 비중이 크게 나타났던 건데요. 실제로 이 광업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특정 유전이나 특정 광산에 대한 광업권을 해당 정부로부터 취득을 해서 특정 사이트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광업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광업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즉 이 특정 광산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 자원을 채굴해서 이 피사가 직접 판매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피사 같은 경우에는 상사업을 영위하기도 하지만 직접 광물 자원을 발굴을 하는 영업 활동을 통해서 광업권을 취득하고 그 광업권을 통해서 해당 광물 자원을 채굴을 해서 실질적으로 국제 시장에 유통을 하고 있는, 유통이라는 표현보다는 판매라는 표현이 적정하겠죠. 실제로 국제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상사 부분 더불어서 광물 자원에 대한 채굴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 광업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게 말하면 복불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광업권을 취득하는 시점 당시에 이 광물에 대한 매장량이나 실제로 그 광물을 채굴해 봤을 때의 생산성이나 그 제품의 품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업권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굉장히 전문화된 그런 기술 자문 업체를 통해서 이런 검토를 받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이 피사 같은 경우에는 광업권 투자에 성공한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다른 기사를 통해서 접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광업권 자체의 금액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그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익이 발생하고 있구나. 자, 그렇게 경제적인 효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게 없는 걸 비추어 봐서 이 광업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효익이 들어오고 있구나. 적어도 1조 원 이상은 우리가 향후에 경제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구나 라는 정보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 손상차손이 굉장히 요새 화두기 때문에 이러한 손상차손에 대한 세부 내역이나 인식 내역을 한번 보시는 것도 이 재무제표를 해석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형자산까지 이제 저희가 살펴봤을 때,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액이 중요한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나머지 계정들을 살펴보면 사실 그 금액적인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한번 주석을 살펴보시고요. 그냥 상사 회사 특성상 이 정도 규모의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발생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시는 거니까요. 나중에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시면 한번 쭉 재무제표나 주석을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바로 부채. 자, 부채를 보면 일단 부채 총계부터 보겠습니다. 부채 총계는 전체 약 7조 원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이 10조, 부채가 7조. 그럼 당연히 자본은 약 3조 원 가량 되겠죠. 자, 일단 자본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부채가 약 7조 원 중에서 또 그러면 이제 부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중에서 유동부채가 약 5.4조 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의 자금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조달을 많이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단기적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유동부채 안에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에 대한 비중과 이 차입금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영업 구조를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굉장히 낮은 마진을 바탕으로
이 외형을 확대해서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것으로, 영업이익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 매출채권의 4.3조 원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의 매입 채무가 필요할까요? 굉장히 낮은 마진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뭐 4.3조 원이라고 치면 약 4조 원에 육박하는 매입 채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회사의 매입 채무는 약 2조 원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의 차이는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자기 자본에서 조달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타인 자본인 차입금을 통해서 조달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회사의 차입금 비중이 이렇게 높은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런 상황을 미루어 비춰서 생각을 해볼 때, 아, 이 회사는 실제 재고자산이나 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로 차입금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바로 차입금에 대한 세부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 14번, 29번, 30번에 있는데, 실제 14번부터 한번 차입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4점 하고 스페이스 하면 바로 차입금 및 사채 주석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4번 주석에서 보면 바로 차입금에 대한 구성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차입금 중에서도, 단기 차입금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게 바로 이 뱅컬스 유산스입니다. 뱅컬스 유산스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수입신용장을 통해서 개설이 돼서 그 수입신용장을 통해서 그 외부 은행과의 자금 조달 측면인데요. 바로 이 뱅컬스 유산스는 실제 해외에서 재고자산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내역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피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해외에서 재고자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에서 구매하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뱅컬스 유산스를 쓰고 있고, 이러한 차입금이 약 1.9조 원 된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바로 이제 느끼실 수 있겠죠. 매출채권이 4.3조고 매입 채무가 2조야. 그리고 이 수입 신용장을 통해서 조달한 게 1.9조야. 자, 그러면 딱 맞죠. 매출채권 4.3조를 발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 4조 원을 투자를 해서, 그것도 대부분 레버리지 효과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차입금을 발생시켜서 바로 이런 재고자산을 조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재무제표가 굉장히 잘 보이죠. 이런 잘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회사의 영업 구조가 우리는 사전에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 구조는 반드시 생각해보고 재무제표를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입금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차입금들은 일반적인 시설 투자나 우리가 광업권 같이 크게 투자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차입을 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운용 자금 측면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차입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수입 신용장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 비중은 그냥 운용 자금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입금 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니까, 제가 아까 이 차입금에 대해서 지금, 자, 이렇게 차입금 주석, 14번 주석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직관적으로 들었던 의문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매입 채무가 2조 원이지만 우리는 매출 채권에 비해서 부족한 거는 수입 신용장으로 조달을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차입금 주석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됐죠. 그리고 29번, 30번은 굳이 보지 않을게요. 29번은 이제 금융상품 관련된 손익 주석이고, 30번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주석일 텐데, 요거는 굳이 제가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밸류에이션 목적상 크게 중요하진 않고, 또 회사의 그런 핵심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한 주석은 아니라서 제가 이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주석은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게 이 회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입 채무, 차입금을 빼면 보시면 중요한 자산이 크게 없어요. 그쵸? 그러면 회사의 이런 심플한 영업 구조상 이러한 기타
유동부채, 기타 비유동부채는 크게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그런 컨셉만 갖고 생각을 하셔도 이 회사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정보도 이 회사의 핵심은 매입 채무랑 차입금이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차입금에 비해 굉장히 작은 수준이죠. 약 차입금이 7조인 반면 자본은 3조다. 이 말은 즉, 이 회사는 회사의 외형을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구나. 레버리지 효과를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